어떻게 보면 유예 기한이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파실 분들은 파셨을 거고 나머지 분들은 버티기로 어차피 결정을 하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궁금하신 건 내 종부세죠. 중과세를 맞으면서 파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과세 내느니 종부세가 무조건 더 나으니까요. 그래서 좀 힘든 앞으로 1, 2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세무법인 다솔의 안원영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 달 전이었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다솔의 안수남 대표님이 나오셨었는데 네. 아마 좀 보시는 분들은 조금 눈치채셨겠지만 좀 특수관계시죠? 네, 아들입니다. 네. 조은석이시죠? 네. 조은비속이시죠? 아무래도 이 세무업계 차세대 리더로 떠오르고 계신 네. 우리 안원영 상무님이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상무님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네. 세무사님이신데 또 변호사님이시거든요. 네. 네, 세무사를 먼저 2014년에 12년 전에 합격을 하고 변호사는 이제 2021년도에 이제 5년 전에 합격을 해서 이제 지금 일한 지는 이제 한 12년째 되고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도 그렇게 어렵고 네. 변호사 시험도 그렇게 어려운데 네. 다 바로 통과하신 그렇죠. 거죠? 사실 세무사 시험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세무사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장래 희망에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을 이제 세무사로 적었죠. 사실 직업 장래 희망이 세무사란 직업이 초등학생들이 당연히 알기 어려운 직업이지만 네. 저는 아버지 덕분에 당연히 알고 있던 직업이고 그 다음에 그냥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한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주말에 이제 아버지랑 뭐 목욕탕을 가거나 뭐 이렇게 주말에 시간을 보낼 때 아버지한테 전화가 이제 되게 많이 오는 거죠. 그럼 네. 그런 전화들 내용이 다 세금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고객 또는 세무사님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고 주말에도 그것들을 아버지께서는 뭐 책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증문즉답을 하면서 해결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제가 볼 땐 당연히 멋있어 보였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나를 필요해서 찾는 직업이고 본인이 큰 어려움 없이 도움을 주고 해결을 한다라는 게 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직업을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세무사의 꿈을 키워갔고 세무사가 되려면 어떤 학과를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고등학교 때 하게 됐죠. 그래서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것도 고민하다가 세법도 법이니까 법학과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성균관대 법학과를 먼저 진학을 했고요. 네. 진학하는 과정에서 이제 로스쿨이 또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가는 게 좋을까, 세무사를 가는 게 합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볼 때 로스쿨을 바로 진학을 하면 세무사 공부를 따로 안 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하면은 이제 세무사 자격이 자동 부여되던 네. 시기여가지고 세무사 시험을 다시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한 욕구가 좀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을 먼저 준비를 해서 2년 공부해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쿨을 다시 가서 변호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머리에 넣어놓고 또 이제 로스쿨 과정에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좀 두 가지 공부에 대한 것을 순차적으로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공부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진 않았습니다. 와, 예. 보통 이제 세무사를 따고 네. 변호사가 되시는 분들은 네. 정말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조금 많진 않아요. 하시고 회계사 하다가 변호사 하시는 분들은 좀 봤거든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상하게 시험이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떨리지 않은 거는 제가 수능 때 준비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밤마다 자기 전에 그 수능 시간을 계속 머리에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고3 때. 제가 언어 영역 시간 이후 수리 영역을 하기 전에 항상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영역만 한 50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갔더니 제가 수능 실제 시험 날 지각할 뻔했거든요. 근데도 안 떨렸어요. 수능 시험이. 그래서 그 노하우 때문인지 제가 세무사 시험이든 로스쿨 변호사 시험 때도 한 번도 떨지 않았습니다. 뭐 시험에 특화되신 성격을 갖고 계신 것 네. 같군요. 알겠습니다. 네. 세무법인 다솔에서 이제 상무님이자 이제 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고객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 변호사를 한 방에 네. 한 분을 만나면 되니까. 저도 이제 의외로 생각보다 그 고객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판단이 들어갈 때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세무사가 법률 상담을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변호사 상담 가셔라. 또 그 부분에서 법률 상담을 가면 세무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은 모르니까 세무사 상담하셔라 해서 이렇게 공무원들 이렇게 뺑뺑이 돌리듯이 핑퐁 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으세요. 즉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양쪽에 대해서 누군가가
겹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 서로 미루는 분야가 약간 만나게 됩니다. 그 분야가 바로 상속이거든요. 그 상속이 이제 민법적인 분쟁과 그 다음에 상속세와 관련된 증여세와 관련된 그 두 가지가 딱 만나는 영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하셨는데 거기에서 답변을 못 찾으시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는 제가 세법적인 거랑 법률적인 거에 대한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가 두 가지 뭐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의뢰인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의뢰인들이 한 명만 찾아가도 양쪽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한 메리트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 업무를 하고 있다가 소송을 들어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나 로펌 찾아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다 해결되는 네,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저희가 상속세 신고를 오셨다가 임차인이 안 나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명도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상속받은 물건을 물납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임차인이 나가야만 물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안 나가시다 보니까 이걸 원래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제가 내용 증명 보내고 다 해결을 하고 다솔의 양도세 신고를 왔다가 이제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검토가 바로 필요한 상황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 검토를 제가 바로 수행을 해서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없게 진행을 하면서 양도세까지 검토한다던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세무 업무하면서 발생하는 법률을 제가 바로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의뢰인들이 좀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혹은 뭐 로펌, 세무법인 로펌 이렇게 해서 뭐 협약도 많이 하시고 네. 협업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러실 필요가 없겠네요. 네,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 있으시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네. 하는데요. 얼마 전에 다주택자 양도세준가 5월 9일에 네. 시작이 됐잖아요. 아마 그 질문들로 많이 좀 찾아오시고 연락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 전과 후에 좀 보시기에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우선 다주택자 상담이 세무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주택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니라 임대주택에 상속주택에 뭐 공유지분에 다양한 경우가 있고 의뢰인의 니즈는 내가 뭐부터 팔아야 되느냐, 또 어떻게 증여를 하느냐, 뭐 그다음 나중에 팔 때 세금이 어떻게 되냐, 과정에서의 질문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10억에 파냐, 12억에 파냐, 막 숫자도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세무 상담하는 세무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추가로 뭐 증여하시려고 할 때도 아들한테 할 때 딸 며느리를 넣으면 아들, 딸, 사위 다 하면 막 이렇게 하면서 질문이 계속 추가되니까 세무사 입장에서는 상담이 끊이질 않고 계속 늘어나고 추가적으로 세무사한테 가장 부담스러운 건 손해배상 이슈도 있어요. 즉 내가 안내한 세금이 틀리거나 내가 판단한 세법적 판단이 틀렸을 때 비과세라고 했는데 혹시나 중과세가 돼버리면 그 세액 차이가 정말 10억이 나는 경우는 우습거든요. 왜냐면 요즘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거기 세무 상담이 삐끗했다. 그러면 세무사 입장에서 정말 손해배상 문제가 생겨버리면 내가 100건을 상담을 잘해도 한 번만 실수해도 손해배상액이 내 수임료 상담료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오니까 세무사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5월 9일까지 다주택 상담이 상담량 자체도 많았지만 실제로 그 상담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또 빨리 못하세요. 왜냐하면 집이 안 팔리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상담만 너무 많아지고 실제로 리스크도 많아지고 저희가 실행은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좀 다른 업무들을 이렇게 우선해야 되지 않은가 판단을 해서 다주택 상담을 많이 수행을 못했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그런 점 때문에 조금 상담의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주로 어떤 흐름으로 안내를 해주고 계세요?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 시행 이제 어떻게 보면 유예 기한이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파실 분들은 파셨을 거고 나머지 분들은 버티기로 어차피 결정을 하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버티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이제 궁금하신 건 내 종부세죠. 내가 버틸 때 내야 될 종부세가 얼마야? 이런 게 궁금하셔서 이제 그런 거 계산해 달라 오시고 뭐 안 되면 이제 증여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결국에는 부담부 증여도 좀 부담스럽고 한 상황이라 이제 단순 증여로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너무 높습니다. 세율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단순 증여를 상담을 오셔도 생각보다 높은 취득세와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가 아니면 전체 주택 가격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서 증여세 부담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문제는 증여받을 자식들이 그 낼 돈 현금 흐름이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의뢰인들이 세무사 사무실을 많이 찾아가시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의 현금 여력이라던가 자식들의 현금 여력 때문에 실행 자체가 많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들고 계시면서 재산세 종부세를 본인이 감당하시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 하더 본인이 재산세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과세를 맞으면서 파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중과세 내느니 종부세가 무조건 더 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정말 버티기로 하면서 좀 힘든 앞으로 1, 2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세무사님, 변호사님, 뭐 세무사이자 변호사님이시니까 네. 더 맞기도 한데 해결사란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옛날에 우리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해결사 무서운 분들 말고 네. 진짜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세무사님들하고 뭐 변호사님들이신데, 특히 세무사님들은 제가 세무사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맨날 해결하나. 항상 어려운 과제들을 가지고 의뢰를 받는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항상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실패하면 안 되고. 네. 그러려면 뭐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뭐 집요하게 그 사연들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시나요? 제가 볼 때는 그 해결이라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억울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부당한 과세 처분이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거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냥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맞는 과세가 됐지만 세금이 너무 그냥 부당하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세법이 그 경우까지 가정하지 못한 거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정말 억울한 경우가 생길 때 이제 저희가 불복을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억울한 케이스는 과세되는 단계에서 이제 담당 공무원님한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시지만 담당 공무원님은 감사라는 거를 받을 수 있던가 또는 법에서 본인이 재량행위로서 억울하니까 구제해주기는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과세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불복을 가는 건데, 지금 제가 봤던 억울한 케이스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뭐 200억에 건물을 파는 걸로 매매 계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계약금 20억을 받았죠. 그리고 2달 뒤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속 재산을 평가할 때 이 기간 안에 매매가액이 있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200억으로 평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냥 50%라고 하면 100억에 대한 세금을 내요. 네. 그럼 이제 연부연납을 열심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 200억에 대한 매매가액이 사실은 꽤나 시장가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금액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행사가 조금 여기 사업 부지가 좋아 보이니까 샀다가 그냥 계약을 해제해버린 거예요. 즉 계약금을 몰취당하면서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바보도 아니고 왜 20억을 포기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잔금을 다 치고 200억에 사느니, 제가 말했잖아요. 시장가보다 2배 비싸게 샀다고. 그럼 차라리 20억을 포기하는 게 내가 180억 대출을 일으켜서 꾸역꾸역 사업을 하는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분양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200억으로 저거 대출 받아서 사서 사업 일으키다가 망하는 것보다 20억을 잃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 상속인들이 다시 팔아야 되잖아요. 120억에도 안 팔려요. 이게 이 땅이 지금 현재 시간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0억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120억에 팔았다. 손에 얼마 남아요? 20억 남는 거예요. 20억.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억이라는 평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매 계약을 일단 내용 증명하고 소송을 통해서 정확히 해제시켰습니다. 그러고 이제 상속세 200억으로 평가된 게 부당하다. 상속재산가액 200억이 부당하게 평가되다 해서 제가 지금 소송을 이제 불복을 들어갔는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억울한 건 알겠다. 지금 20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100억에도 거래가 안 되고 그 당시 감정평가를 해도 100억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주변 거래가액 다 가져왔어요. 제가. 그래서 주변 거래가액도 제가 자 취합해오고 현재 감정도 다시 해서 그 당시 감정가가 100억밖에 안 나오는 걸 해서 그때 200억이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걸 판례라 이런 걸 다 가져와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담당자님께서 이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환급할세액이 좀 컸거든요. 상속세가. 그래서 납세자의 억울함이나 그다음 납세자는 당연히 체납이에요. 왜냐하면 상속세 100억을 낼 돈이 없죠. 200억에 잘 팔렸으면 받은 돈 안에 세금을 내면 되는데 지금 대출도 한도치도 있다 보니까 최대로 나오지도 않고 100억짜리 땅에 100억이 대출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연부연납 연 10억씩 할 돈도 없고 당연히 체납이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재산은 남겨주셨지만 자식들이 바로 체납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납된 사실도 억울한 거 다 알겠으나 본인들이
구제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면서 결국 다음 단계로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심판원 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이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제가 억울함을 호소하겠지만 법적으로 그다음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는 완전히 납세자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심판원 단계에서 이 부당성을 좀 이유로 구제가 됐으면 납세자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제가 됐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해결을 지금 못하면 납세자는 정말 나중에 그 경매돼서 100억에 팔리면 상속세 100억 내고 돈에 남는 거 하나도 없이 국가가 그냥 다 가져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해결사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그 케이스가 지금 하고 있어서 떠오르고 네. 두 번째는 좀 변호사로서의 해결사인데요. 제가 5월 9일 다주택 중과세 이것 때문에 5월 9일까지 계약이 된 건들이 이제 유예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5월 9일에 계약을 하려고 제가 새벽 3시까지 중개법인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서를 쓰는 거를 자문을 했습니다. 토요일 아니었나요? 토요일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날, 야, 우리 오늘 그냥 다 마무리 짓자라는 생각에 제가 그날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만나서 매도자 매수자가 막 이제 딜을 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규정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중개사님들도 물론 어느 정도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잘 아시긴 하지만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막 손해배상 액수가 막 40억, 15억 막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거에 도장을 찍기가 무서운 거예요. 당연히. 내가 뭐 계약에서 잘못되면 15억, 40억을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법적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를 판단이 안 되잖아요. 네. 중개사님들이 옆에서 물론 봐주시겠지만 의뢰인들이 중개사님들을 또 온전히 다 믿지 못하는 거는 계약이 돼야만 중개사님들은 또 중개 보수를 받으시니까 이게 정말 나를 위한 법률 검토가 다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약되기 위해서 그냥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지 판단이 잘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약 자문이라는 용역으로서 네. 그날 새벽 3시까지 같이 계속 계약서에 들어가는 문구가 우리 매도인한테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조문은 매도인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구를 계속 수정하는 자문을 했고 실제로 새벽 3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40억을 쏘는 그런 업무를 이제 제가 이번 5월 9일 다주택 중과전에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면서 좀 정말 팔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냥 1년 반 동안 매도자 매수자가 이거를 했대요. 근데 제가 투입돼서 2주 만에 이제 정말 마지막 날 새벽 3시까지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이게 만약에 변호사가 없었다면 과연 이 매도자 매수자 간의 법률 문구가 불완전하게 계약서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다 법적으로 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이분들이 제값을 받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온전하게 이 150억, 160억짜리 건물을 매매했다라는 거에서 좀 해결사로서 뿌듯하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분들은 되게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세무사님이 보통 이 계약 과정에 입회는 잘 안 잘 안 하죠. 하시는데, 변호사도 매수자 쪽은 변호사가 어. 안 왔어요. 근데 네. 저는 거기서 새벽 3시까지 옆에서 같이 있었던 거죠. 예. 하나씨, 해외 바이어가 보낸 첨부 파일 10개 분석해서 오늘 안에 정중하게 답장 보내고 퇴근해요. 너 뭐냐?